학생 각자가 학문의 탐구 방법을 학습하여 그것을 통해 학문을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이 진화하도록 하고 종국에는 학문의 진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진리관은 지식은 현재의 지식을 도구로 하여 진리를 향해 진화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지식관과 매우 상이합니다. 즉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지식은 진리이고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이고 항상적이다라는 관점과는 달리 지식은 참된 진리를 향해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제롬 S. 브루너입니다. 이 브루너가 The Process of Education 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현재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루너가 심리학 실험을 하는 장면이고 만년의 브루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브루너가 썼던 책 The Process of Education의 표지입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학문에는 독특한 개념과 논리체계 및 탐구 방식, 이해 방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식의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학문에는 그 학문을 구성하는 독특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즉 물리학에는 물리학을 구성하는 개념, 생물학에는 생물학을 구성하는 개념, 윤리학에는 윤리학을 구성하는 독특한 개념들이 있으며 그 개념들은 독특한 그 학문만의 논리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통해서 미지의 지식을 탐구해가는 방식이 각 학문마다 상이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학문에는 각각의 탐구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의 구조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지식의 구조의 도구적 사용을 강조합니다. 브루너는 인간은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 안에서 개념을 통해 세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지식의 구조는 각자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 체계를 통해서 미지의 지식을 탐구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도구적 사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지식의 구조를 학습하면 학습 이후의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전위력이 신장된다고 합니다. 지식의 구조는 바로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성, 일반 원리를 의미합니다. 일반 원리를 학습하고 있으면 새로운 학습 사태 또는 새로운 사태에 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전위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교육과정의 중점적 활동을 지적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교과 중심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지적 활동은 단순히 교과 활동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창체 활동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문의 동질적 성격에 의해 학문들을 분리하여 일반성과 전위성이 높은 학문을 중심으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학문들을 다 가르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들을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개념체계, 논리체계, 탐구 방법이 유사한 동질적 성격을 가진 학문들을 분류하고 그 분류한 학문들 중에서 가장 일반성과 전이성이 높은 학문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교과들이 대체로 이런 일반성과 전이성이 높은 학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장점을 보겠습니다. 탐구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지식 폭발에 대응하고 고차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처음 나왔을 때 슬로건 중에 하나가 지식 폭발에 대응하는 겁니다. 모든 필요한 지식들을 일일이 다 가르친다면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이런 지식들을 모두 일일이 가르치는 방법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게끔 만듦으로써 지식 폭발에 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되겠지만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고차진 지식을 학생에 맞게끔 번안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지식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고차적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 엘리트주의에 적합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학문 간 연계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교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 방법으로서 발견학습 또는 탐구학습을 주로 활용합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을 암기하고 숙달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가 탐구하는 학습 방법인 발견학습 또는 탐구학습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선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지식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학습하는 것은 학생의 심리적 상태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논리적 교육 내용을 학생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번안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과의 내용을 시간적 계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반복성을 추구함으로써 보다 고차원적인 지식에 도달하도록 나선형 형태의 교육과정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두 번째로서 생활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생활경험 이야기는 주로 대체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반동으로 제시됩니다. 미국의 1890년대 전후로 미국에서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생활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육의 내용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진리로 통칭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반면에 교육을
생활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 1890년대 미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1890년대에 되면 지식의 양이 폭증하게 되고 새로운 분야의 지식이 대두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할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의 사회화 기능에 대한 역할 기대가 증대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사회화를 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지식은 교과의 지식, 학문의 지식이 아니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교육의 내용이 됩니다. 자, 내용으로서의 교육 과정에서 생활 경험이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은 결국은 바로 교육이 교과 중심에서 지식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890년대 전후로 나타냈던 미국 사회의 사회 효율성 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효율성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 성인 생활의 준비에 필요한 지식들을 요구하게 되고 이것이 교육에 포함됨에 따라서 교육과정 개념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셀과 캠벨은 교육과정을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이라고 통칭하게 됩니다.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 내용은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교과중심 교육과정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지향했던 지식과 학문과는 매우 대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가르칠 교육 내용은 바로 학생들이 생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습 경험은 지적 개발 태도나 기능을 포함하는 인간의 총체적 경험입니다. 앞서 학문중심 교육과정 또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활동을 학생들의 지적 개발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적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태도나 기능이라든지 정서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 경험이라는 것은 생활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적 개발이나 태도를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다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체 활동과 정규 활동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나중에 대단히 또다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은 대비되는 말은 형식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문서화 만들고 그 다음에 남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형식 교육과정 또는 공식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 교육과정 속에 담지 못하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풍토라든지 또는 교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긴 하나 형식 교육과정이 되지 않은 교육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총체적 경험을 모두 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도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네 번째,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학습 또는 흥미를 중심이기 때문에 의도적 활동으로서 교육과정의 통제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학습자의 흥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모두 조직하거나 계획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나아가서는 상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1950년대 말까지 미국 사회에 있다가 1950년대 말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다소 침체됩니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다시 엘리트 중심의 교육이라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 1970년대가 되면 다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대두됩니다. 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의 관점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메슬로와 라저스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 각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생활 경험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지식을 제공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실존적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실존적 각성이라는 것은 계획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실존적 각성을 위한 개별적 경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 개별적 경험들은 우리는 의도적인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비의도적인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다 교육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결국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 개개인의 모든 경험들을 다 교육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실존을 각성하기 위한 모든 지적, 정의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존을 각성하게 되는 학습자 개별적인 지적 또는 정의적 경험을 모두를, 다른 말로 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다 교육과정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형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과된다. 앞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교육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식적 교육과정 또는 공식적 교육과정에 비해서 비형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각성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개별적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비체계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초교육의 약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은 누더기 교육과정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른 분류로서 계획과 성과로서의 교육과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과 성과의 교육과정에서 첫 번째는 수업계획입니다. 이 수업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1950년대 중반 공학주의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에 영향을 받습니다. 1950년대 중반의 공학주의 운동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과학에서 발견한 원리들을 인간 사업에 적용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그런 운동을 나타냅니다. 공학주의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 수단으로 행위하는 행위 결과를 극대화하려는 효과성과 행위의 경제성을 추구하려는 능률성을 동시에 획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합쳐서 효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교육과정에도 연장이 됩니다. 교육과정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고, 교육과정을 통해 효율과적, 능률적으로 교육 목표를 성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과정의 관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학주의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은 수단 목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최적의 활동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수업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적인 노력을 교육과정이라고 보았고, 뷰챔프는 수업 계획의 출발점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고안된 문서로 교육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수업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과학에서 도출한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계획과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위한 문서화된 계획이다. 자, 이 관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은 교육활동 그 자체, 즉 경험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위해 사전에 마련된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쿠레레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하나는 race course고 하나는 race itself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race itself의 개념을 배제하고 race course의 개념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마련된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 번째, 교육과정은 공학주의적 의미에서 설계되고 체계적으로 고안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체제적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 체제적이라는 것은 시스템이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체제의 최대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운영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공학주의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공학주의에서는 모든 관계를 목적-수단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교육과정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 내용의 규범적 문제에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내용이 교육 내용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교육의 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직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가르쳐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교육과정 개발의 과학적 법칙에 대한 관심이 많고 비형식적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그 개발된 교육과정은
목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법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서 과학적 법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 관점에서는 교육과정을 계획으로 보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는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없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비형식적 교육, 말하면 잠재적 교육에 대해서 관심은 없습니다. 성과로서의 교육과정. 이 성과로서의 교육과정의 개념이 대두된 이유는 바로 스푸트닉 쇼 이후에 천문학적 비용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한 데 대해서 나온 운동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교육비 삭감이 일어나고 교육의 책무성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의 책무성 운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해서 교육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책임을 맡기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책무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accountability movement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교육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책무성 운동의 결과로 효과성 판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될 의도된 학습 성과, 즉 수업 목표를 명세적으로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무성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과성 판정을 해야 되고 그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평가의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도된 학습 성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업 목표가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될 표준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목표를 교육과정 내용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슨은 교육과정을 조직된 일련의 의도된 학습 성과로 정리하기도 하고 다니엘 타너와 로렐 타너는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개인적, 사회적 능력의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성장을 위해서 학교의 보호 아래 지식과 경험의 체계적인 재구성을 통해 형성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인도된 학습경과 의도된 학습 성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학습 성과로서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계획과 결과의 양면성 모두를 포함한다. 앞서 우리는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에서는 계획만 이야기했는데 이 교육과정에서는 계획과 결과의 양면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 내용으로서의 지식과 경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목표는 바로 내용과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이원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은 하나의 체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앞서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체제적 조건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계획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의도된 학습 성과로서의 교육과정 개념은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과정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이 교육과정은 단지 계획 중에서 의도된 학습 성과만 교육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개념이지만 그 계획 안에 목표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목표만 의도된 학습 성과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념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형식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 목표나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교육과정을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나눕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 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전국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이렇게 단계별로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조직되고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평가, 운영에 관한 국가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될 교육과정의 지침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고 각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